투자를 갖고 있어서 정권 이름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외숙모의 주민번호와 주소와 통장번호를 물어보려고
예, 천안지도협 사무국장 김우수입니다. 예, 강의 시작 바로 2분 전입니다. 예, 조금 이따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강의는 10시, 지금 10시네요. 예, 10시에 한 1분 후에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에 관련된 5번째 강좌를 쉼없이 좀 달려왔던 상황이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변화와 흐름들 좀 봤었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중에서 또 우리가 좀 간간히 좀 소홀히 다뤘었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또 어떤 의미를 좀 갖는지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됐었던 사항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강좌로 도시에서의 역할, 지방정부죠.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연차와 관련된 목표들을 수립해서 이행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충남도에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도시정부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마지막 강좌로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충남연구원의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장님이신 이상신 센터장님 모시고 좀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센터장, 예, 예. 네, 화면 공유하느라고. 예, 예. 어, 방금 소개해드렸었던 충남연구원의 기후변화 대응 센터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렸었던 게, 기후위기 시대 도시 정부의 역할, 특히 충남과 또 천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들 강의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아마 이거는 뭐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속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같이 배우는 좀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큰 박수로 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센터님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신입니다. 잠깐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저희 지역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금 또 같이 맡고 있고요. 충남의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른 지역에서는 대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지역 연구원에서 지금 주간 운영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충남의 다양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연구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기업 지원 그리고 오늘 이런 강의, 교육 이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환경부와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가교 역할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에서는 우리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과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충남과 천안의 어떤 사례 부분들을 너무 조금 들고 온 것 같아요. 앞쪽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조금 앞쪽은 좀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뒤쪽에 슬라이드가 한 3장 정도밖에 없긴 한데 뭐 슬라이드는 적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욕심이 좀 많아서요. 얘기해주고 싶은 걸 모든 걸 준비하다 보니 끝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쭉 준비하면서 뭐 추가로 더 넣고 싶은 걸 최대한 좀 빼면서 기존에 했던 강의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가져왔고
그리고 아마 한 4,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천안시에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내용이 일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제목이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역할인데요. 사실은 이 도시의 역할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도시를 구성하는 건 바로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 앞쪽 강좌를 봤더니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잘 아시겠지만 이 환경이라는 이 문제가 저는 나름의 각자 개인들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의 어떤 철학적인 얘기,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배우고 생각하고 나만의 어떤 환경을 대하는 철학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환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좀 추가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는지를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네, 아마 이렇게 막 울렁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이게 움직이는 그림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눈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딱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아마 멈춰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런 내가 실제 보고 있는 거와 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관, 눈, 귀, 이 자체도 감각들도 보고 있는 걸 뇌에 전달할 때 나의 생각들, 나의 습관을 포함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셔라.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이, 이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모두가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오류들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들도 각자 다르게 할 테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 진실이 사실 어느 누구도, 지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과학은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즘에 저희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 나와 있는 건데, 쭉 빨리 읽어보시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만족할 만할 정도의 그런 힘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근데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래서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벌써 꽤 오래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화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K컬처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자연과학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우리는 무작정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면 재활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딴 분이 말하는 게 그 방법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이 자연과학이라는 걸 바라보는, 진실을 바라보는 생각들을 좀 이번 시간에는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는 환경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강좌의 메인 테마 기후위기, 그리고 결국 기후위기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완화와 적응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쪽에 완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이행되고 있고 적응 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완화라는 게 도시에서는 에너지로 비결이 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학을 보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저 과학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인데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는 이 과학을 볼 때 그냥 무작정 맞다라고 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규합을 해서 뭘 하냐면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게 새로운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 이 과학을 볼 때는 항상 이게 진짜입니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고요. 내가 많은 강좌를 들었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느 순간 저기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를 찾아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관련 환경과학 관련 강의들을 많이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좀 해 드리는 건데요. 예전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과학은 뭡니다라고 대답을 선뜻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잘하는 거는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 안 하신 분이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야 되고 해결이 돼 있으면 정말 명료하고 간단하게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문제를 잘못 풀면 어떤가요? 장황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잘 모르죠.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 강연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명확하게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거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정의에 대해서 대학생인 친구한테도 초등학생인 친구한테도 한 두세 문장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좀 못해서 꽤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어요. 네. 뭐 남들보다 한 10여 년도 학교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과학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이건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과학은 숫자나 기호로 이루어진 허구더라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잘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과학은 창값을 얘기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우리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답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답엔 뒤에 무수히 많은 에러가 있죠. 우리 예전에 문제 풀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교 들어와서 교수님이 어떤 그 거버니케이션 지배 방정식 하나 딱 써놓고 보통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플러스 알파 해서 이건 0에 가까우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게 다 뭐냐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들을 줄이는 게 과학에서 하는 일이고 결국엔 자연현상들을 숫자나 기호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게 사실은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과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게 허점이 뭘까? 어떤 게 잘못되어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나도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것들을 가져주시고요. 예전에 과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편리함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편리함은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조금 불편해하는 거, 불편을 감수하는 것들이 결국엔 환경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가끔은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내가 불편하게 행동하면 그건 바로 환경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이제 불편한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림에 보시면 예전에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는 뭐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나 그랬다가 계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계단을 만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 안전하게. 그랬더니 이제 힘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과학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20층에 제가 19층에 산 적이 있는데 19층에 살았는데 어떤 분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층에서. 그래서 저도 옆에서 기다렸죠. 그분이 몇 층을 눌렀냐면 3층을 눌렀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던 생각보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빨리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건강을 위해서면 3층 정도를 한번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편리하다는데 그냥 묻혀서 걸어간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하지 못하게 과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리모컨 생각해 보세요. 리모컨을 정말 그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시죠? TV를 켜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리모컨을 찾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전에 리모컨이 없을 때는 이 리모컨이 정말 편리하고 신기했었죠. 예전에 대부분 집에서 막내에 가까운, 저도 막내였지만 어땠습니까? 다 TV 앞에서 TV 봤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인간 리모컨을 썼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7번 돌려, 소리 키워 이런 거. 그걸 이제 기계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TV 그냥 가서 스위치 한번 누르는데 한 5초면 될 걸 리모컨 찾느라고 안방에 있나 식탁에 있나 가끔은 냉장고도 뒤져보고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몇 분이 걸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느낍니다. 아 그냥 가서 우선 틀어놓고 내가 찾아도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맹목적으로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오류들을 빠뜨리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노 임팩트맨이라는 책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지쳐서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만들더라. 그래서 과학을 이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혹스러움으로 인한 정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지구에 노 임팩트, 임팩트를 안 주고 사는 법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는 꽤 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 판단을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뺐고요. 숫자 기호가 아니라 제가 숫자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은 사실은 마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마술 아시죠? 매직. 그래서 마술사는 어떻게 합니까? 눈속임을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과학자도 눈속임을 해요. 똑같이. 근데 과학자와 마술사, 사기꾼의 차이가 뭐냐면 사기꾼이나 과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트릭을 쓸 때 그 트릭을 어떻게 하면 숨길까? 라고 하고요. 과학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한계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몰랐어요를 꼭 밝히고 얘기를 하죠. 그게 과학자와 우리 사기꾼, 마술사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술사를 볼 때 우리가 어릴 때는 막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봤을 때는 모든 마술이 굉장해 보였지만 지금 어린애들은 저희 때와 틀려가지고 마술이 트릭이란 걸 이제 알고 지식을 많이 쌓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트릭을 쓸까를 생각해서 보잖아요. 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게 되면 과학자가 뭐가 오류가 있을까? 저분이 얘기한 것 외에 또 오류가 더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정말 이제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7 곱하기 13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숫자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곱해보면 91입니다. 네. 근데 제가 28이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냥 적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아시죠? 나눗셈. 네, 우리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배웁니다. 자, 이렇게 처음 나눗셈을 배웠을 때 이렇게 나눠서 13이 나오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일은 7. 그죠? 맞죠? 네, 그래서 1이 남고 2가 내려오면 3, 7, 21 해서 0으로 떨어집니다. 네, 아무 반응이 없네. 네, 제가 속였죠, 그죠? 네, 뒤에부터 하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증명해낼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로로 곱하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세로로 곱해 보겠습니다. 3, 7, 21, 그죠? 7은 7 하면 28이 됩니다. 이제 증명이 됐죠? 네, 뭐 이제 막 웃으시니까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곱하기의 개념이 뭐냐면, 13을 7개 더해가지고 28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3을 내가 쭉 적고, 여기 3부터, 잠깐만요. 여기 3부터 하겠습니다. 3, 6, 9, 12, 15, 18, 21, 맞죠?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하면 이제 28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뭐 웃기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건 뭐제 머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언들이 만든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이 숫자와 기호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을 때 이걸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가져야 되고 저기에 뭔가 허점이 있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고 쳐다보셔야 다음 발전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우리가 과학적 판단을 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과학자는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아니지만 과학자는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그냥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어떠냐면 과학자들은 많은 내가 고려하지 못한 거, 한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이런 것들을 논문에 다 적어 놓지만 그걸 인용할 때는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결과만 갖다 써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이제 크게 보면 그 통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거짓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터무니없는 거짓말, 그리고 통계. 그죠? 통계는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사실 통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인데 이 통계가 과연 뭘 얘기하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지 통계도 사실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 약간 뭐 폄하하는 발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학을 보는 자세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도 항상 오류라는 게 있고 그 오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이걸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역사는 무엇인가 아마 책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의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예전 전체 과거가 여기 보면 전체 과거가 진짜 사실이거든요. 근데 역사에는 인간의 과거만 딱 선택을 합니다. 벌써 그러면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과거 중에 사료, 자료가 있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수집, 정리하죠. 이걸. 또 오류가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역사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역사 인식이에요. 벌써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이제 벌써 나왔는지 아시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뭘 하냐면 이걸 수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인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많은 오류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학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은 보실 때 이런 오류들이 있고 나의 그 의식들을 사실 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해보시고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과학 얘기를 조금 했고요. 이제 환경으로 넘어오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환경은 여기 네이버에 딱 환경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주변의 이 영문 자체도 environ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싸다 이런 뜻이고 한자로도 보면 두를 환자를 씁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환경이다. 이 개념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요거 항상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리를 범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끔 환경 운동 하신다는 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는데, 뭐가 문제입니다. 저쪽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이제 예로 드는 게 그런 건데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아주 착했는데 중학생이 되면 다 어때요? 우리 아들들. 예. 뭐 요즘 여학생들도 그렇던데 입에 담지 못할 이 욕들을 막 하죠. 그게 대화잖아요. 그죠? 그럼 가끔 부모님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내 아들 주변 환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학교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 친구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환경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님 우리 반에서 아드님이 제일 심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들의 환경의 중심에 우리 아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바뀌면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내 주변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볼 때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실천. 내가 뭘 실천할까? 내가 뭘 배울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환경이라는 의미, 정의에 그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환경 기준인데, 기준을 많은 분들이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환경의식, 앞쪽에 역사의식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의식이 높아지면 기준이 높아져요. 환경의식이 높아지려면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뭐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흙탕물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물은 먹는 물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그죠? 부적합한 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어린이는 이 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는 거예요. 자,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구나. 기준은 항상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기준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항상 어떠냐면 그 사회의 경제, 사회, 의식, 그 다음에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이 바뀐다는 건 최소한의 기준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한 분들은 괜찮은 정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환경 기준은 바뀌는구나. 여기 보면 제휴카드 서비스 이용 기준, 우리 주변의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환경 기준도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성면 예전에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물건이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삼겹살 구워 먹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엄청난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철거하는데도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기준은 항상 바뀌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잘 좀 끊기는 것 같습니다만,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이제 갖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구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에 자연적이지 않게 인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대부분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구 문제 찾아보면,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구글에 한글로 인구 문제라고 치면 인구가 줄어서 문제다 라고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죠. 근데 영문으로 이렇게 인구 성장이라고 제가 쳐봤더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문제인 그래프들이 대부분 다 나와요. 아직도 우리 지구는 인구 문제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앞쪽에 제가
노 임팩트맨 소개했듯이 우리 환경에 영향을 최소한 적게 주게끔 살아보자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숨만 쉬고 있어도 환경에 해를 끼치는 존재인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저랑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환경 오염 문제하고 자연 고갈 문제가 있는데요. 오염 문제는 그 비분해성 오염 물질은 배출을 안 해야 되고요, 그죠? 분해성 오염 물질은 유입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적게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원 고갈 문제는 여기 이제 천연 자원은 이렇게 대체 가능 자원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나누는데, 대체 가능 자원 중에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쭉 이제 환경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좀 알면 왜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에너지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환경계라고 그래요. 환경계가 시스템이거든요. 계. 그래서 환경계 안에는 이렇게 경제계가 있고요. 경제계와 환경계는 에너지 흐름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경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바깥쪽에 환경에 있었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기존에는 자원순환적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걸 경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내가 잘라서 연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환경계에 있던 환경재를 잘라서 경제계로 가져오겠죠. 그럼 딱 자르는 순간 경제계 안으로 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잘라서 이제 뭐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쳐서 어디다 버립니까? 환경계로 버리겠죠. 그게 뭐냐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자, 그리고 이 자른 걸 어떻게 하냐면 공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뭐 우리 트럭이나 이런 데 배출되는 에너지. 이것도 물론 폐기물이죠. 그 다음에 열심히 깎아서 연필을 만들었어요. 네, 깎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들 다 어디로 버리냐면 또 환경계로 경제계에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땅 연필을 다 썼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환경계로 또 버리죠. 그러고 보니까 어떠냐면 이 에너지는 환경계로부터 와서 결국엔 환경계로 가는데 경제계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에너지는 잠재적인 폐기물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쓰고 있는 상품은 모두가 다 잠재적인 폐기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폐기물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요 환경계와 경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우리가 환경에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아마 앞쪽에 쭉 있었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에너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결국엔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에너지는 전환을 하죠. 이 그림처럼. 에너지 전환합니다. 아마 그 롤러코스트는 중학교 때 우리 배우죠. 선생님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해 주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A에 위치해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100, 속도는 0.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이게 쭉 내려가면 기준점이 C일 때 여기 내려오면 속도 에너지가 100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양쪽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스템, 이 계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로는 전환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학교 때도 뭐예요? 제가 과학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정한 거, 한계 이런 걸 항상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가정했을 때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 100이었던 게 쭉 내려가서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던 게 위치 에너지가 100이 되는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던 게 운동 에너지가 C로 가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오면서 레일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에서 뭐냐면 폐기물입니다. 쓰레기.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 이 시스템에 필요 없는 에너지가 항상 나오고 그 에너지가 바로 폐기물이더라. 그래서
그 기술들이 뭐가 나옵니까? 그 폐기물을 이 시스템에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이제 친환경적인 기술 뭐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재활용의 개념을 하나로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저기 뭐 PT병을 우리가 재활용했어요. 그러면 재활용을 우리가 배출을 하면 분리 배출하면 수거해서 많은 에너지를 다시 투입을 해서 또 제품을 만들죠. 여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중에서도 꽤 좋지 않은 재활용이 되는 거죠. 저는 재활용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아까 제가 경제계에서의 에너지, 경제계에서 살아가는 이 에너지 사이클을 기간을 저는 에너지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볼펜이죠, 볼펜. 옛날 모나미 153 볼펜인가? 제가 중학교 때는 그 볼펜을 썼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볼펜을 사면 볼펜 심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볼펜을 살 때 내가 100원을 주고 샀으면 거기에 100의 에너지가 있는 100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면 50원짜리 볼펜 심을 갈면 볼펜 껍데기는 50의 에너지가 만약에 내가 볼펜을 한 달을 쓴다면 그 에너지 50은 경제계에서 딱 한 달만 살고 폐기물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볼펜 심을 갈았으면 그 50원 에너지가 한 달 더 연장이 되죠. 이것처럼 이게 바로 재사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reuse. 재사용은 이 에너지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여러분들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reduce, 뭐 이걸 뭐 감량화 이렇게 얘기하던데 쉽게 말하면 그냥 절약이에요. 절약. 적게 쓰는 거. 앞쪽에 계속 제가 쭉 나왔던 게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친환경적인 행동입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저는 재활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웠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는 없어서 아꼈죠. 앞쪽에 뭐 단어가 몇 개 더 붙습니다. 아유, 궁상맞게. 네. 없어서 궁상맞게 절약해서 썼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개념을 알기 때문에 환경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껴 쓰는 거예요. 적게 쓰고. 개념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알면 할 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리듀스 재활용 감량화의 실천을 하는 게 최고의 재활용 생활 실천이고 이걸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고요. 가끔 이제 우리 조금 바꿔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재활용 수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너무 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수거는 누가 합니까? 행정이나 저기 그 용역업체에서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배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바꿔 쓰고 있어요. 분리 배출날, 분리 배출의 날,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재활용 수거일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재활용 배출일입니다. 좀 알아주시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환경재에서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껴 쓸 때. 우리 뭐 천안은 아니지만 이쪽에 당진부터 해가지고 화력발전소 많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밑에 보면 여기 그 지역별 수송용 에너지, 수송용 에너지는 뭐냐면 이동오염은 이동 배출에 쓰는 에너지 양이에요. 어디 엄청 수도권에 엄청 몰려 있죠, 그죠? 양이. 그리고 차량 등록 대수도 수도권에 많습니다. 자, 우리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 전기차, 저도 타고 있습니다만 전기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차는 패턴이 어떠냐면요. 밤에 충전을 하고 낮에 탑니다. 밤에 충전하는 전기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저발전에서 나와요. 원자력, 석탄화력. 그래서 천연에 사시는 여러분은 내가 전기차를 타면 저기 당진, 태안, 보령에서 밤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서 천안시의 공기를 깨끗하게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수도권으로 탁 넘기면
내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정말 친환경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게 내가 공정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책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뭐냐면 공급되는 에너지가 친환경이어야 되고, 그걸 받아 쓸 수 있는 수요 측면에서도 친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수요 측면의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공급만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가스 쓰고 있는 것들을 인덕션으로 다 바꿔요. 그리고 그걸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다 만들어졌는데 공급하는 게 집에는 아직도 가스를 쓰고 있다면 수요 측면에서 전환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좀 전 전기 자동차와 반대인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뭐 죄책감 그걸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네.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밤 야경 사진입니다. 전 세계로. 여기 딱 보고 있으면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딱 표시가 나죠.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섬나라처럼 되어 있고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안 가봤고 위치를 잘 몰랐습니다만 이걸 보고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시드니 이런 것도 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결국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쓰고 있는 에너지들이 저기 빈국에서의 에너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미국이 세계 인구의 약 4%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근데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아까 제가 리듀스 얘기했듯이 감량화가 전혀 안 되는, 그래서 선진국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나는 태어났는데 난 전혀 에너지를 안 쓰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정말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잘 사는 나라 국민하고 가난한 나라 국민을 비교를 해보면요. 잘 사는 나라 국민은 자원을 많이 소비를 해요. 자원을 많이 소비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계하고 경제계 시스템에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의도치 않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못 사는 나라에서는 열심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우리 잘 사는 나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뺏어서 쓰고 있지 않은가. 이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왜 선진국에 살수록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얘기로 좀 넘어갈 예정인데요. 보시면 환경재, 기후라는 자체가 환경재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재를 우리가 공정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앞쪽에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환경 문제를 볼 때요. 제가 요 앞 슬라이드에서 공간적인 어떤 그 불균형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시간적으로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지구가 몇십만 년 전에 지구 내에 축적해 놓은 우리 화석 연료들을 캐서 쓰고 있잖아요. 땅속에서.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지구가 큰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써야 될 에너지를 지구가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미래 세대 누군가가 써야 될 에너지를 지금 뽑아 쓰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결국엔 부담은 후대에게 가듯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후대에서 써야 될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미리 훔쳐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시간적인 개념도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배터리여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기후도 공공재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그림들이 뭐냐면 요 오른쪽 위쪽 그림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CO2 배출량이 늘어난 걸 그 카토그램이 이런 겁니다. 우리 지도나 크기 지도에다가 그냥 숫자만 이렇게 적어 놓거나 색깔만 칠해 놓으면 잘 감이 안 오지만 얘는 그 통계값 자체를 요 크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기만큼. 그래서 보면 클수록 많이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 엄청 크죠? 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보니까 작은 나라는 아니었더라고요. 지도상에도.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참 저는 억울했습니다. 어쨌든 작진 않았지만 더 커 보이는 이 그림, 네, 우리 이만큼 그 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CO2를 클수록 많이 줄인 겁니다. 어디가 많이 줄였냐면 유럽이 엄청나게 많이 줄였죠. 유럽에 러시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거의 안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국가들은 거의 안 줄였습니다. 근데 왼쪽 그림으로 가면 여기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CO2 배출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거, 우리 열파로 인한 죽음, 사망자 숫자 어떻습니까? 많이 배출한 나라보다 많이 줄인 나라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밑에 가뭄, 아프리카 거의 배출도 안 하고 있는데 가뭄 영향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 건 대부분 우리를 포함한 국가들이었는데 피해를 본 건 다른 지역에서 받았네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 변화 얘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딱 10분만 더 하고 쉬어도 되겠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쪽 서두가 많이 길었습니다. 사실 저는 앞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길게 했고요. 지금부터는 좀 빨리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기후변화를 알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뭔가요? 라고 대부분 물어보면 기후하고 기상, 날씨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날씨는 뭐 그때그때 변하는, 오늘도 보면 조금 있다가 비가 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는 좁은 지역의 어떤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후는 긴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의 값들, 평균값이에요. 보통 이제 기후는 3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온난기후대에 태어났죠. 그 말은 기후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난기후대에 태어난 겁니다. 운 좋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냥 사람으로 보면 똑같아요. 사람으로 보면 날씨는 사람의 그때그때 기분, 그래서 뭐 갑자기 우울할 때도 있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다가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때그때 변하는 기분이 안 좋으면 잠깐 피해 있으면 됩니다. 적응하기 쉽죠. 기분은. 근데 기후는 성격이에요. 뭐 틀려다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우리는 온난기후되어 태어났어요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보니까 애기들을 보니 다 성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와 기후를 기분과 성격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기분은 그때그때 피해 있고 쉬워요, 적응하기가. 근데 성격은 안 되죠. 그리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변합니다. 기후도 천천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제가 말씀드린 기후 변화의 그 변화는 천천히 변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네. 그것처럼 갑자기 변하면 죽는 거예요. 기후도 갑자기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후변화 원인은 우리가 온실가스라 그러는데, 이 얘기 아마 앞에서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우리 IPCC 보고서 많이 들으셨죠? 예, 전 세계에서 이 IPCC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를 여기서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4차 보고서에 요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이 한 60% 되는 것처럼 그려놨고 인위적인 원인이 한 40% 정도 되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실제 그게 아닙니다. 보면 우울하게도 온실가스 인위적인 변동성은 거의 없는 걸로 통계 분석을 해보면 나와요. 실제적으로도 기후변화는 아직도 물론 이제 5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활동에 확실하다 정도로 넘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이 40%가 아니라 0. 몇 %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 제가 밖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전 우리 그 오존홀 아마 90년대 초반 중반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 때문이다라고 그랬지만 그때도 그것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걸 규제해도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했습니까? 협약 맺고 노력을 했더니 지금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예전 동물들과 틀린 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게 사실 기후변화 대응의 얘기라는 거고요. 여기 그 온실가스 이제 6대 온실가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온실 기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은 온실 기체가 뭐겠습니까? 물이에요, 물 수증기. 근데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거고 그리고 과학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디텍트 찾을 수 있는 거를 관리를 하는 거지 못 찾는 거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기여율이 높은 거 6개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CO2는요.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보통 CO2 배출량, 국가 CO2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얼마 할 때 CO2는 뒤에 CO2 EQ라고 해서 이큐벌런티, CO2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탄이다 그러면 메탄 1톤은 CO2로 환산할 때 이 지구온난화 지수를 써요. 그래서 메탄 1톤은 21톤의 CO2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21배를 미치는 겁니다. 그 메탄은. 여기 보면 육불화황은 23,900배. 그래서 육불화황 1톤은 CO2로 환산하면 23,900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톤을 쓴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CO2를 우리 계산할 때 전 지구 CO2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옆에 그 창이 있는데요. 이거 창이 안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살짝 옆으로 조금 옮겨 보세요. 그래서 CO2는 P 곱하기 S 곱하기 E 곱하기 C로 제가 지금 해놨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총 CO2는 어떻게 구하냐면 인구수, 지구 그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구입니다. 인구수 곱하기 인구 한 명당 받는 서비스.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에다가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여기다가 곱하기 그걸 이제 서비스라 그랬는데 우리가 받는 서비스죠. 지구로부터 받는 서비스. 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단위 서비스당 필요한 에너지, 이게 효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둠을 밝히고 싶은 그 빛 에너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러면 등을 쓰잖아요. 근데 등의 효율을 높이면 어때요? 인구는 늘고 있고 우리 서비스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이것도 늘고 있고 효율은 다행히 과학의 힘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단위 에너지를 만드는데 발생되는 CO2 양 이걸 곱하면 전체 CO2가 됩니다. 전 지구에 발생하는 CO2. 자, 요거 P 늘어나고 있고 S 늘어나고 있고 E 줄어들고 있고 자, 단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발생하는 CO2 양 어떻습니까? 석탄 에너지 엄청나게 많죠? 태양광 어때요? 0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요 C가 제로가 돼버리면 앞쪽이 다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식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요거 보고 쉬고 잠깐 이제 쉬겠습니다. 10분 동안. 요게 아마 우리 킬링 곡선 하와이에 있는 측정소 아마 알 텐데요. 이게 1979년부터 실제 측정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측정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남반구, 북반구 부분에서 북반구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북반구의
측정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점점 그 CO2 농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플럭체이션 저 뭐냐 우리 저 변동폭도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 30도에서 90, 30도, 40도, 한 50도 사이에 보면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훨씬 더 많이 농도도 늘어나고 그리고 변동폭도 큽니다. 그리고 남반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체 그 평균값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기록이 없었던 많이 들으셨겠죠. 뭐 400ppm을 이제 넘어섰고 예전에 지금은 420ppm을 향해서 평균 농도가 가고 있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질 값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 값들을 이제 추정해서 쭉 보면 현재보다는 훨씬 낮은 CO2 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측정하냐면 남극의 빙하 코어를 추출해서 그 코어에서 뭐 몇십만 년 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화 이전에 278ppm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400ppm을 이렇게 평균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거 농도를 쭉 보더라도 현재만큼 이렇게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시기가 거의 없었다. 이 것들이 실제 이제 과학에서 밝혀낸 그 과거 자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한 11시 5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5분에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예, 차 한 잔 드실 분들은 차 한 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하고 또 차 한 잔 드셨겠죠? 예, 저 역시도 화장실 다녀왔고 또 차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제가 이제 앞쪽에 그 기후변화 얘기를 쭉 하면서 기후변화의 정의 그리고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뭔지 온실가스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우리가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데요. 뭐 다양한 영향들을 많이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고, 저는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공유가 안 돼요?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려요? 네. 센터장님, 아, 소리가 안 들리나요? 예,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아, 제가 좀 설명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화면 공유하실 때 네모창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소리 공유도 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영양들 중에 쭉 많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문의를 조금 많이 받는 게 뭐 스콜처럼 우리도 여기 최근에 보면 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 보면 원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서양에 우리 그 집으로 치면 지구의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구의 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원풀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 원풀의 또 영향 중에 많은 것들이 어, 따뜻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 해양 연안으로 부딪히면 대기에 부딪히면 이게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폭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 아랫지방에 가면 뭐 스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원풀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확장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들이 일부 올라오고 있다고요. 또 하나가 이 원풀의 거의 끝단에서 이제 그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작년에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태풍의 발생에서 오는 시기가 짧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태풍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예전에는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이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영향들 중에 최근에 이 원풀과 관련된 뭐 논문들이나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외의 영향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또 하나 자주 제가 질문을 듣는 게 뭐냐면 도대체 앞쪽에 제가 날씨하고 기상하고 기후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1도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1도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제 혹시나 이제 외부에 오늘 접속하신 분들을 쭉 보니까 우리 지속협 뭐 국장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얘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요. 기후변화에서 말하는 1도는 일반인 느끼기에는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어떤 날은 어떠냐면 아침 최저 기온하고 낮 최고 기온 차이가 막 10도, 20도 가까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의 1도는 앞쪽에 제가 설명드린 기상, 날씨의 1도고요. 기후에서 1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1900년도에 한 1900년대가 한 15도 전 지구 평균 온도예요. 넓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 10년, 2000년대 들은 한 0.6도, 7도 이렇게 올랐고요. 이제 그 예측을 해놓은 걸 전망을 보면 짧게는 2100년도에 적게는 한 2도, 많게는 4도, 뭐 6도까지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빙하기 시대가 한 8도 정도 됐습니다. 요 IPCC 4차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2020년대에 가면 요 4차 보고서가 2000년대 초반 중반쯤에 나왔으니까 2020년대 지금이죠. 가면 1도 정도 요 선입니다. 여기에 제가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요 나누는 선, 요 1도 여기가 3도로 보시면 됩니다. 1도인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생태계만 보시면 1도에서 3도 정도면 생물종이 한 20, 30% 멸종한다. 그리고 3도씨 이상
갑자기 증가하면 50%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하더라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지질연대죠. 지질연대에 보면 요 기와 세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물종의 변화예요. 그래서 생물종이 갑자기 한 30%, 20, 30% 정도 멸종했을 때가 대부분 기와 세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1도, 2도 차이를 1도의 차이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니까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어서 학자마다 틀리더라고요. 대멸종 시기가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6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찾았던 이제 그 레퍼런스 논문에는 이렇게 5번의 대멸종 시기를 지정해 놨어요. 이때가 지구 온도가 갑자기 짧은 기간에 한 4, 5도 정도 급격하게 변했을 때입니다. 제가 기후하고 기후 변화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변하는 게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짧게 변하는 거. 온도가 갑자기 4, 5도, 100년, 200년 사이에 4, 5도씩 갑자기 변하는 거. 이런 데는 이제 적응을 못하고 멸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연대의 기와 세를 나누는 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아마 머릿속에 각인되실 텐데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얘기하는 1도, 2도가 바로 이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얘기하는 1도의 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후변화에 영향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는 우리가 대응 그러면 그냥 똑같아요. 우리 어떤 일에 대응을 한다 할 때 대응이 똑같습니다. 뭐 액션,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응답, 레스판스, 응답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이거를 이제 대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는요. 완화와 적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한 거의 이제 10년이 넘은 그림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우리 이 원시인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땔감을 사용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었, 지금 그림상 오른쪽에 앉아 있었더니 연기가 이렇게 오네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화, 연기를 줄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뭐 굴뚝을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연기가 적은 땔감을 잘 말려서 쓴다든가 이러면 이제 연기를 줄일 수 있는 거. 이걸 완화라고 쓰고요. 적응은 연기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가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원시인처럼. 근데 우리는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이 원시인이 만약에 여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면 방독면을 쓰든지 이 연기가 내 코로 안 넘어가게 앞에 방어막을 쳐서 좀 높게 해서 넘어가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똑같아요. 완화는 뭐냐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리고 적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는 완화와 적응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되고요. 적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기후변화 얘기가 너무 온실가스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그냥 온실가스 감축 계획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서서히 법이나 체계를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분을 해보면 기후변화 적응에는 이렇게 완화와 미리게이션, 어댑테이션이 있고 완화에도 보면 리덕션, 감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카운트 플랜 여기에는 뭐 CCS 같이 상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요. 적응에는 계속 우리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재경감 쪽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적응에도 가치 창출이라는 영역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후변화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중에 재해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잘 이용해서 기회를 그 위기를 기회로 쓰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저기 그 아열대 식물 재배 기술을 빨리 해서 습득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파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창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는 완화와 적응이 있고 이거는 항상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그 완화 쪽에 가면 다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앞쪽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에너지 전환 중에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조금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에너지는 생산력이라는 게 있어서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제일 아랫단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주고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생산자라 그러죠. 생산자. 이 생산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먹이 피라미드에서는 이 생산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부터 와요. 그럼 태양 에너지를 생태계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생산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생산자로 부르는 거고요. 위에는 이 이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죠. 근데 이 소비자들에게 넘어가는 요 빨갛게 제가 막대 그래프로 해놓은 걸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뭐냐면 생산자가 생산하는 에너지가 다음 먹이 피라미드로 넘어가는 퍼센트가 아무리 많이 봐줘도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호흡도 해야 되죠. 개체도 늘려야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먹이 피라미드이 3단계 이상 거의 없습니다. 요 최상위 포식자는 이 최상위 포식자 한 개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자들이 그 양만큼 있어야겠죠. 에너지 양만큼. 그게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독수리 한 마리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토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영역이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은 뭐냐면 이 개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자들이 사는 넓이만큼이 거기에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로 어떻습니까? 이 생산자들이 하는 걸 기술로서 태양에너지 이런 걸로 우리가 생태계에 쓸 수 있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그 생산자들의 역할이 요 기술들이 하겠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에너지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전환되고 막 바뀌고 있지만 이 전환들 중에 순환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계에서는 모든 게 다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이 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에너지 전환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재생 가능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에너지 중에 재생 에너지가 아닌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성,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 그리고 오염물질이 나오느냐, 저장성이 어떻냐, 뭐 등등 아마 요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전환에서 필요한 요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에너지 전환을 좀 머릿속에 잠깐 킵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온실가스가 다 이제 에너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탄소 중립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이 뭐냐면 CO2만 볼 것인가, 그리고 모든 온실가스를 다 볼 것인가, 그리고 감축만 볼 것인가, 그리고 옵셋, 상세도 같이 볼 것인가, 로 구분이 되고요. 그쪽을 보시면 넷제로는 이제 요 네 개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넷제로는 CO2가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다 보고 그리고 리덕션 감축하고 상세도 같이 얘기하는 게 넷제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후 중립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카본 내추럴 탄소 중립은 CO2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 개념을 갖고 쓰셔야 돼요. 다음부터. 하지만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쓴다 보니까 CO2뿐만이 아니라 요 부분도 요즘에는 조금 넣어서 쓰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 CO2만 감축하고 상쇄하는 이 들어있는 게 탄소 중립이고요. 카본 네거티브나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요 탄소 중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탄소가 우리 기후에 네거티브하게 쓰이느냐, 파지티브하게 쓰이느냐를 볼 때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후 파지티브는 당연히 기후는
기후 중립의 개념의 연속이기 때문에 모든 온실가스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로 카본이라는 단어도 가끔 씁니다. 여기는 CO2만이고 그리고 감축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 에미션은 모든 CO2가 그 온실가스가 다 들어가고 여기도 감축만 들어가는. 그래서 이 개념표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후에도 정부나 뭐 정책들이 발표될 때 저기가 어떤 정책들까지를 저기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그림은 우리 아마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좀 봤더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IPCC 특별보고서 1.5도시 특별보고서에 보면 예전에 2도시로 리밋했을 때는 넷제로 요 위의 개념들을 이제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넷제로 CO2가 한 2070년에서 80년 정도에 완성을 하고 그리고 모든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90년도까지 완성을 하면 2도시에 그 리미트를 걸 수 있었다는 였는데요. 1.5도로 하면 이게 이제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1.5도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넷제로는 2050년 그리고 모든 온실가스는 2060년에 70년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 먼저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다른 모든 온실가스를 다 얘기 안 하는지는 이제 요거와 연관지어서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지 바로 1.5도시 특별보고서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소 중립에 이제 보시면 그 지자체별 우리가 지자체 얘기로 좀 넘어오는데요. 이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올해 보면 이 베타 값을 가지고 강한 탈동조화하는 그 지자체와 그냥 동조화하고 있는 지자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05년에서 2018년까지 뭐 충남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계속 충남은 베타가 1보다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평균,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그 양 자체도 많고 GRDP당 배출량도 많고 이래요. 근데 여기는 조금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우리 그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는 국가의 배출하는 영역,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역들을 빼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에너지 전환과 사실은 탄소 중립이 같이 갈 텐데요. 보면 요즘 가장 이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지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광주시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2045년에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사례들을 좀 찾으실 거면 광주의 사례를 찾아보면 지역에 어떻게 요것들을 갖다 쓰는지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속협이잖아요. 지속협이니까 지속협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관련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도시에서는 보면 크게 이제 우리 그 국가 정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환경학과 도시계획이 아우르고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정책 그리고 도시 간이나 국가 간 어떤 협력 거버넌스 그리고 그린시티와 그린 모빌리티. 그린 모빌리티는 사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탄소 중립을 그 정책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조금 뭐 부정적인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4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과제들을 우리가 정책들을 좀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른쪽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속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한데 어울려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볼 때 그냥 환경만 막 볼 것인가 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경제성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라든가 뭐 삶의 질 향상 이런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게 다 어디 녹아 있나요? 네, 위에 있는 17개 골에 다 녹아 있죠. 그래서 결국엔 지속 가능한 도시도 우리 지속협에서 추구하고 있는 17개 골에 다 들어있더라 보시면 되고요. 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앞쪽에 국가에서 4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에서 이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저는 녹색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충남도에서 탄소 그 금고 지정 2년 전, 3년 전에 했는데요. 결국에는 경제와 함께 묶이지 않으면 실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색 금융에 대한 추진, 도시에서 좀 열심히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뭐 잘하고 있죠.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은 이런 뭐 에너지 효율 등급, 뭐 액티브 하우스 뭐 이런 거 아마 패시브 하우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린 모빌리티로 나왔던 이런 교통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대부분 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이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완화,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 탄소, 뭐 이쪽과 얘기였다면 이제 또 하나의 축인 기후변화 적응 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후라고 그러면 사실 가만히 보면 기후가 바로 문화거든요. 우리 그 동남아시아 딱 내리면 어떻습니까? 엄청 부덥지가요. 그냥 딱 그 보통 이제 그 연결되지 않고 저기 밖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오려면 딱 비행기를 나가는 순간 숨이 탁 막히잖아요. 그리고 뭐 땀도 뻘뻘 나고 찝찝하고 그죠? 네, 그게 바로 문화인데요.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네들의 기후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잠깐은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후는 문화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서 얘기하는 기상 상황은 바로 생활 양식이고요. 기후가 제가 이제 문화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상 기후는 문화 충격. 뭐 요 근래 보니까 개고기 관련된 그들이 또 막 이렇게 이슈로 올라오던데 이 문화에 없는 분들은 그게 충격이겠죠. 거기에서 사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충격 때문에. 그래서 이상 기후는 문화 충격하고 이렇게 대비되고요. 기후 변화는 문화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다른 문화에 잘 섞여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기후 변화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변화에 맞춰 적응하거나 이게 바로 이제 완화와 적응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기후 변화를 우리가 봤을 때 적응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회 전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 적응에 다루는 것들을 보면 앞쪽에는 이제 개념적인 거고요. 실제 기후변화 적응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산정,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평가에는 뭐 취약성 평가라든가 리스크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액션을 취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니터링해서 개선시키고 이게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앞쪽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얘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들어있어야 되고 적응 계획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특이하게 법정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필요에 의해서 수립을 한 거고 근데 적응 계획은 법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말하는 적응의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취약성하고 리스크 개념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IPCC 보고서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1차에는 기후변화가 있어요 정도였다면 2차 보고서 정도에 오면 우리가 기후에 노출돼 있습니다. CO2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기후 노출이라는 건 지구 온난화만 보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다 정도가 이제 2차 보고서였고 3차 보고서 오면 기후변화 영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후변화 영향은 뭐냐면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틀려요. 그게 바로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폭염이 와도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변화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기후 영향. 그래서 기후 영향이 크냐 작냐라고 할 때는 기후 노출과 민감도의 함수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차 보고서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지역사회로 봤을 때 요 기후 영향에 어떻게 그 지역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게 바로 적응 능력인데요. 적응 능력의 함수를 더한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 보면 취약성은 기후 노출과 민감도, 기후 노출이 높으면 민감도가 높으면 취약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대신 지역의 적응 능력이 높으면 취약성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또 들어보면 저기 강원도 춘천하고 부산이 있습니다. 아니 더 극단적으로 울산을 하겠습니다. 울산이래 저기 어디죠? 울릉도랑 우리 그 부산을 얘기를 해보면 폭설이 왔어요. 울릉도는 한 1m 정도 와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금방 도로 이렇게 사치우고 차량이 통행이 돼요. 근데 부산은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부산은 한 1cm 정도 눈이 오면 서면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적응 능력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적응 능력을 조절해서 높이는 적응 계획을 세우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응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적응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5차 보고서로 넘어오면서 이제 리스크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리스크는 앞쪽에 말했던 취약성에 미래 리스크 개념들을 조금 더 넣은 개념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개념 정립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생 가능성하고 영향의 크기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비행기를 거의 못 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와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어떤 게 더 무섭니? 어떤 게 네가 그 리스크가 더 높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비행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비행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사고 나면 대부분 다 죽지만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죽을 확률은 적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법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조금 이걸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쪽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 도시가 완화와 적응 어느 쪽을 더 먼저 해야 될까요? 이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그러면 실천을 얘기하고 기후변화가 처음 얘기 나왔던 게 우리는 내 집 앞에 흐르는 하천이 범람하는 거에 보다는 전 지구에 안위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완화는 둘 다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지만 완화는 긴 시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적응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익의 대상도 완화는 전 세계적인 이익이지만 적응은 대부분 그 지역의 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협력 대상도 완화는 국제사회, 국가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하고요. 적응은 지역 내의 협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은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글로벌한 문제, 더 미래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지역사회 개인으로 내려오면 적응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우리 그 지역사회는 완화는 체계가 잡혀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면 온실가스가 줄고 이런 게 보이는데 적응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안전, 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에도 일정 부분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기후변화 완화하고 이제 적응의 영역들은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 정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 A라는 양쪽에 다 좋은 영향을 포지티브한 영향을 주는 걸 원하겠죠. 근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E 같은 경우는 적응인데 완화에 방해되는 거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 아마 아실 건데 무더위 쉼터가 그 무더위가 오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기서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에어컨을 틀려면 에너지를 만들겠죠.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 되겠고 바로 완화에 대한 방해가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보실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이든 완화든 IPCC에는 이런 공동 편익, 공동 이익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완화도 하면서 적응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좀 장려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적응 측면에서 좀 보면 요 그림이 이거는 IPCC 5차 보고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회복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기후변화를 포함한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양쪽에서 받고 있다라는 개념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게 잘 우리가 사회에서 협의되고 결정을 하면 이 초록색 따라가서 이런 회복 공간들을 늘어나게 하는 미래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선택들을 계속하면 이렇게 회복 공간이 거의 줄어든 지구에 살 수 있다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 포인트들을 이제 디시전 포인트라 하고 요 가는 과정들을 기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회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는 이 디시전 포인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사회에 협의하고 정책을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기회 공간 안에서 우리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좋은 선택을 하려면 이제 제일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과학에 대한 개념, 왜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왜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바로 기회 공간에서 잘 좋은 방향으로 가는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이렇게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마 요거 천천히 잘 읽으신 분들은 오타가 꽤 많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쭉 보면 어디를 제가 숨겨놓은 거 못 찾겠네요. 이걸 제가 바꾸진 않았네요. 제일 첫 번째 저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 파일을 바꾸진 않았네요.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인터넷에 한번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단어를 볼 때요. 언어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보를 볼 때 빨리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단어를 볼 때 어디만 보냐면 긴 단어들의 첫 글자하고 끝 글자만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글자들을 막 섞어놔도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자세히 그걸 신경 써서 자세히 보면 그게 보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좀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이렇게 파일을 안 바꿨네요. 한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보면 이제 2020년도까지 작년까지 끝났는데요. 2020년도까지 비효율 대비 26%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비효율이라는 개념 이제는 아마 앞으로는 안 쓸 것 같습니다. 비효율 개념이 아마 다 아실 텐데 지금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을 때 거기서 얼마 줄이겠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2005년에 비해서 벌써 우리는 이만큼을 더 배출을 한 거죠. 근데 감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비효율인데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냐면 예전 선진국들은 그 굴뚝 산업들을 다 개발도상국으로 밀었고 우리도 아직도 제조업이 남아 있어요. 제조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이 남아 있는 국가들은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비효율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탄소 중립을 이제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비효율은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배출량은 늘어났지만 어쨌든 천안시에는 다른 시도에서 노력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 감축을 약 26%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산업 부분 포함,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산업 부분은 그 천안시에서 행정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이런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발적인 협약으로서 좀 줄여주세요. 이거. 그래서 산업 부분을 줄이려면 대규모 큰 업체들은 국가에서 이 관련된 정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안시 자체에서 줄이는 거, 천안시에 요구하는 거 하나,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 함께 줄여주세요. 요걸 요구하는 것. 이렇게 두 트랙으로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뭐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응 대책도 작년인가요? 2차 적응 대책이 수립이 되었고 제가 이제 사실 지금은 아직 적응 대책이 보면 이제 2차 10년 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뭐 체계만 좀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냥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놓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전 지구적으로 국제사회에 나가면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체계를 갖추고 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정도가 법 체계 내에서 이렇게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보시면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내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보고서 안에 보면 뭐 우선순위 이런 것도 정해놨습니다만 각자 아마 보고 있는 것들이 다 틀릴 것 같아요. 어떤 게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지 적응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시민 영역에서도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과학 얘기를 조금 앞쪽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과학의 한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은 진실을 향해 가는 거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없죠. 내가 오늘 10개를 하면 내일은 11개, 12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필요성 아마 오늘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단어니까 잘 새겨 두시고 네,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마지막 제가 그림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뚱뚱하신 우리 아저씨께서 노새를 타고 오늘 밤 땔감을 자르러 온 이 나무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실가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나무 우리가 필요해. 베지 마. 이 그림에서 아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더 노력하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지 않은 건지. 환경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남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도 제가 가장 조금 여론에서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중국 탓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수치상으로 보면 중국은 2000년대 베이징 올림픽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사실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우리는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에게만 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를 저는 꼭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힘들 때, 한계에 달아났을 때, 우리 이제 죽을 만큼 줄였어요.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과 관련된 뭐 활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난 이후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분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2분 빨리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사는 5분 빨리 마치는 강사라고 있는데 최고의 강사는 안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반응들을 제가 못 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쭉 얘기만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같이 뵙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질문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면은 카톡, 그 채팅방에도 채팅창을 좀 띄워놨으니까, 예, 질문 좀 있으신 분. 예, 최고의 강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장 이해를 모두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질문하실 분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뭐 혹시 질문, 그러면은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신 저희 센터장님한테 큰 박수 좀 하고 마무리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5강좌를 좀 마무리를 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좋은 기회가 좀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부하면서 또 많이 몰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는 좀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과학의 논리에서의 좀 비합리와 관련된 부분들, 또 오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던 거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나를 벗어나진 않고서 나와 관련된 부분, 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었던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저희가 5강좌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후에도 저희가 여러 강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같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활동들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